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73년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5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성의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20살이 채 되기 전 그녀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본 날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 집안과 집안이 만나고 부모님들이 서로를 보며 혼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작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죠. 신혼은 설렘보다는 낯설므로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삶이라고, 여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고 이어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그녀는 점차 가정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몇 년 지나면서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어디론가 나가는 남편.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모습. 처음에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고 술에 취한 상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몰랐죠.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이 흔하지 않던 시절, 그저 술버릇이 나쁜 사람 정도로만 여겨졌죠. 가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사회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난폭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린 두 딸은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만 들어도 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시는 것 같아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술을 드셨을까, 기분이 어떠실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며 살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대부분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녀는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품팔이를 하고 구멍가게에서 일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여성에게 이혼이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고 친정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참고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그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땐 이혼이란 건 생각도 못했어요.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밤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술을 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 10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30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결단과 더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올 작은 행복에 대해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깊어졌고 가정 내 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지나치게 조용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수업 시간에도 자주 멍하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악몽을 꾸며 울부짖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아빠 싫어요라는 말을 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딸은 더 어렸지만 상황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언가를 쏟기라도 하면 얼어붙었습니다. 5살 아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미 공포를 학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금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돌아온 남편은 저녁밥이 차갑다는 이유로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리던 그녀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첫째 딸이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남편은 아이까지 밀쳐버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고 견디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은 참을 수 있어도 아이들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남편이 술이 깨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본 것을 따라한 것이었죠. 둘째 딸은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유치원 선생님은 발달 지연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을까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였죠.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움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은 그녀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비슷했습니다. 참아라, 남편을 잘 섬겨라, 네가 더 잘하면 남편도 변할 것이다. 한 친척은 심지어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정 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어딘가 아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죠. 그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더 노력하면, 더 잘하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이 생활을 끝낼 것이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녀는 그 결심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살도 되기 전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거였죠.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을 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작은 금액이었지만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30 중반이 되었고 첫째 딸은 중학생, 둘째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5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버티는 날들이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고 기술을 배웠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다시 한번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아빠가 무서워요.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컸고 이제는 더 이상 이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맞이한 첫째 딸에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남편이 드물게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있을 때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처음에 남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이혼합시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뭘 할 건데? 여자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며칠간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달라지겠다고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찾아와 만류했습니다. 친정어머니까지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큰 결함으로 여겨졌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15년을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애들이 이 꼴을 보고 자라는 게 저는 너무 슬퍼요. 그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혼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은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어려웠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해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를 받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저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죠. 그럼 위자료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도 받고 이혼하셔야죠.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에 문 열리는 소리에 움찔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하늘이 너무 푸르더라고요. 그때까지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첫째 딸은 울었고 둘째 딸은 엄마 이제 아빠 안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셋이서 살아. 아이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모녀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이 딸린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만의 공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이불도 제대로 없어서 처음 며칠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잤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밤에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곧 바닥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딸을 학교에 보내고 밥을 먹이고 집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식당, 가게, 공장. 어디를 가든 애는 누가 봐? 아침은 챙길 수 있어? 이런 질문뿐이었어요. 거절을 수십 번 당한 끝에 그녀는 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 일을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6일 근무였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단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늦게 들어오니까 동생 좀 잘 챙겨줘. 밥은 냄비에 있으니까 데워 먹고 숙제 다 하고 일찍 자야 해. 14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붓고 손은 물에 불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한 끼라도 더 벌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저녁도 함께 못 먹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 딸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동생을 챙겼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밥을 데워주고 때로는 간단한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둘째 딸도 언니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치우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주말에는 그녀가 직접 밥을 차려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세 모녀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해준 말이 있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가난하지만 행복한 거 맞죠?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습니다. 옷수선, 뜨개질, 포장 작업 등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그녀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전등 아래서 바늘을 들고 새벽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면 다시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졸리더라고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깨어있게 했어요. 이웃들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눠주거나 아이들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도움에 깊이 감사했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월세방은 추웠고 난방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고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잤습니다. 한겨울에는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엄마 춥다고 하면 제가 안아줬죠. 엄마가 난로야 하면서요. 첫째 딸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왔지만 그녀의 딸은 선배에게 물려받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그녀가 밤새워 고쳐 맞췄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교복이 제일 예뻤어요. 엄마가 정성껏 고쳐줘서요. 그 말에 그녀는 또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세 모녀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었고 서로를 의지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 월급과 부업으로 번 돈을 모두 모아 통장에 조금씩 쌓였습니다. 목표는 전세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장기적으로 유리했으니까요. 2년 후 드디어 작은 전세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월세방보다 훨씬 넓었고 아이들이 각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사 날 세 모녀는 빈집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둘째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두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여서 강한 거야. 우리는 팀이잖아.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밤 세 모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한 후 그녀의 삶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매달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고 두 딸의 교육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첫째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딸은 좋은 학교에 합격했지만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과서, 참고서, 학원비.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학원은 안 다녀도 돼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더 하기로. 식당 일은 계속하되 오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시장의 한 생선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진열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손에 배서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졌어요. 식당 일 갈 때마다 신경 쓰였죠. 오전 9시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간단히 씻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확인한 후 오전 10시에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식당 일은 저녁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밤 10시 30분. 간단히 저녁을 먹고 11시부터는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여전히 옷 수선이나 포장 작업을 했고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면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2에서 3시간. 하루 노동 시간은 16시간 이상.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일하고 또 일했죠.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었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의 수입이 없어졌고 그것은 곧 아이들의 밥과 학비를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다가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 빈혈이 온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쉬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엄마의 고생을 알았습니다. 첫째 딸은 새벽에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몰래 보며 울었습니다. 둘째 딸은 나도 빨리 커서 돈 벌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그녀는 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두 곳에서 모두 일했고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일과 부업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세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 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유일한 가족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엄마였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돈을 벌어야 하는 기계 같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안아줄 수 있었죠. 1년,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망가졌지만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첫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둘째 딸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낼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벌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첫째 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나도 이제 도와줄게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공부할 나이인데. 하지만 첫째 딸은 강했습니다. 엄마를 보며 자란 딸은 이미 삶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둘째 딸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세 모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에게 편한 삶을 못 줘서.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편한 삶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16시간의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그녀도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그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세월이 지나고 어느새 두 딸은 다 자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딸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엄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받으세요.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써. 내가 번 돈인데.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엄마는 갚으라고 키운 게 아니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날 저녁 세 모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첫째 딸이 처음으로 엄마와 동생에게 밥을 사는 날이었습니다. 값비싼 식당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그런 생각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둘째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날 둘째 딸은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키워주셔서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두 딸이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하자 그녀는 비로소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6시간 노동을 멈추고 식당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제 일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 첫째 딸에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엄마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예비 사위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려서부터 고생했어요. 그런 딸을 소중히 대해 줄 수 있어요? 예비 사위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따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훌륭하십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딸의 드레스를 입혀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예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다니. 엄마는 이날을 꿈도 못 꿨어.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행복할 거야. 2년 후 둘째 딸도 결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그녀는 또 한 번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딸이 모두 결혼하고 나자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이들 밥을 차리려고 하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두 딸은 자주 찾아왔고 전화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냈어요. 그것도 잘 키워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주를 안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폭력도 공포도 가난도 없는 가정에서요. 이 아이는 저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이 아이의 엄마도 이 아이도요. 그게 제일 기뻐요. 곧 둘째 딸에게서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주를 번갈아 돌봐주며 이제는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기까지 그 긴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73세입니다. 한때 16시간씩 일하던 몸은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관절염이 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일은 65세에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그만 쉬시라고 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은퇴를 받아들였습니다. 40년 넘게 일한 삶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적응이 안 됐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평생 일만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편해. 너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 자주 보러 오기만 하면 돼.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도 누군가의 폭력에 떨어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텼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제 선택은 옳았어요. 손주들이 찾아오는 주말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무척 따릅니다. 할머니는 슈퍼우먼이에요. 손주가 말합니다. 왜?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줍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잘 버텼잖아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녀는 좋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가끔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인생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고통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그 끝에 이런 평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귀여운 손주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저녁 이 풍경을 즐깁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생존하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어요. 이제야 저를 위해 살 수 있게 됐죠. 두 딸은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너희들 행복한 모습 더 많이 봐야지.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그녀는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아이들을 무사히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73년의 인생. 그중 절반은 고통이었고 절반은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아파트 옥상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상추, 토마토, 고추를 키웁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배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라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간을 견디면 결국 꽃이 피죠. 수확한 채소로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딸들에게 나눠줍니다. 딸들은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느 봄날 첫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세요?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미움은 없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다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가셨잖아요. 왜 가셨어요?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고 너희 아버지였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몇 년 전 남편의 부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술을 못 끊으셨대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자신도 저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이혼은 그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그녀는 가끔 강연을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돈도 학벌도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무섭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죠.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요즘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노트에 적습니다. 손주들이 크면 이 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저는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텃밭을 돌봅니다. 점심에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주들을 돌봅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평생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은 것. 밤에 잠들 때 평화로운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그게 행복이에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이대로 관리 잘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래 살아야죠.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증손주도 보고 싶은데요. 생애 마지막 장을 살아가는 지금 그녀는 만족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가끔 그녀는 20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괜찮아, 네가 견뎌낼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평화로운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마.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창밖으로 또 석양이 집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 굽은 허리, 하얗게 센 머리. 73년의 세월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납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입니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온 사람의 눈빛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둘째 딸입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송편 만들어 가져갈게요. 그래,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곧 주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73세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것은 많았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방 안에 어둠이 내립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껏 차립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그녀는 작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화롭기를. 그리고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그녀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밤이 깊어갑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이불, 조용한 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선물입니다. 73년의 인생. 고통과 투쟁, 그리고 결국 찾아온 평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행복은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서 온다는 것을요. 잠들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그리고 편안히 잠듭니다.
내일도 그녀는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 여성의 73년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든 곳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평화로운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잘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